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8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밖에 나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덥네요. 이제 진짜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할 때는 워낙 새벽이라 4시 때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영상 16도, 17도 막 이래서 좀 쌀쌀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곧 그 온도도 곧 올라가겠네요. 이제는 우리는 본격적인 한여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계절에 왔습니다. 해가 너무 강해서 모자를 쓴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멋으로 쓴 게 아니라 정말 해가 싫어서 선크림 발랐는데도 들어와서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조금 숨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 시장 성격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침체를 프라이싱하면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반면에 주식 시장은 또다시 급락 또는 폭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죠. 침체까지 다가오게 되자 성장주들의 낙폭이 그렇게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게 어제 미국 시장으로 목요일장의 특징이었고, 오늘 미국 시장 금요일장의 특징적인 포인트 하나, 오늘장 한마디. 유가 하락에 전력을 쏟고 있는 미국. 네. 또 하나. 이건 질문. 오늘의 질문. 7월 75bp는 다 소화를 한 거야? 네,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전일장 침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핵심 요인은 6월달 뿐만 아니라 7월달조차도 75bp를 금리를 인상하겠구나, 이 전망 때문에 그리 된 것인데요. 이제 분위기가 오늘 파월 의장, 닐 카스카리, 에서 조지 총재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7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이 훨씬 더 명확해졌어요. 예, 7월 달에 75bp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 날 시장이 수요일 날 75bp를 올리고 나서 그래 75bp로 끝났네 하고 올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형 말끝이 75가 이례적이라고 했지만 이례적인 걸 한 달 더 하겠군,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게 시장이 폭락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전일장 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보다 확인시켜 주었는데 시장이 오늘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제의 좀 과대한 낙폭 또는 급락, 이 수준을 오히려 좀 회복했다라는 게 좀 독특한 점이다 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과연 기업에 나쁜 걸까요? 뒤집어서 보죠. 인플레가 나쁠까요? 디플레가 나쁠까요? 기업들에게 인플레가 나쁘나요? 디플레이션이 나쁜가요? 생각해 보시죠. 네, 디플레이션이 훨씬 나쁩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되면 무슨 시대가 되죠? 네, 설비 증설을 마음껏 할 수 있죠. 디플레이션이면 설비 증설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 탑다운에 대한 이해는 지금은 조금 중요해 보이는 탑다운입니다. 제가 워낙 바텀업이라서 탑을 많이 안 보지만, 그러나 이 탑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간 흐름으로 모두 주식시장 폭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은 나스닥이 1.43% 올라가면서 1798입니다. 그리고 S&P는 0.22% 상승하면서 3674, 그리고 다우는 0.13% 떨어지면서 3만이 깨진 29,888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으로 따져보면 S&P는 5.8%나 아주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다우도 4.8%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약 4.8% 수준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75bp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약속은 가치 저장소로서의 달러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동료들과 나는 우리의 2% 목표로 인플레이션을 되돌리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연방공개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전념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김성수 해널이 정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연준의 주 목표는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 달러와 가치 안정에도 기여를 한다. 본인을 포함한 연준 동료들은 물가를 2%대까지 낮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최고 고용 달성과 금융 안정도 달러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화 정책 시스템은 미래 달러화 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CBDC 얘기도 조금 했죠. CBDC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자, 달러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연준의 최고 정책 목표 중에 하나는 뭐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뭐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있지만 달러화 가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오늘의 이 발언 연설을 통해서 조금 읽어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통화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앙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1번은 뭐지? 1번 뭐야?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6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했으며 이분 비둘기 중에 비둘기입니다. 7월에도 추가 75bp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올해는 투표권이 없고 내년도에 투표권이 있으신 분인데요. 김성수 애널 정리를 보죠. 7월에도 75bp 인상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과용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함. 최근 걱정되는 것은 얼마나 강한 긴축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나친 선제적 인상은 경계해야 한다. 이분 이제 아무래도 비둘기니까. 그럼에도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이거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고, 얼마나 강한 긴축이 필요한지 누가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또 유가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데요. 7월 이후부터는 50bp 인상을 이어가되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연말 목표 금리, 이거는 닐 카스카리가 이 정도 얘기했다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죠? 자, 어떻게? 연말 기준으로 3.5%. 자, 연말 기준으로 3.5%로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세팅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준의 연말 기준금리가 3.5%가 된다면 미국 시장의 멀티플은 얼마가 되어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월요일 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이분은 매파예요. 예상치 못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확실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이분은 매파인데,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깜짝 금리 인상은 가계와 소기업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성수 해널이 정리한 것으로 보죠. 75bp 인상에 반대한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파였던 에스터 조지 정도만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고, 비둘기파조차도 75bp를 다음 달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7월 달도 75bp가 그냥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연말 기준금리 3.5% 되는 거 맞겠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거, 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년물 대출금리가 평균 5.7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3.5%가 하면 연말에 그 부동산 30년물 담보대출 금리가,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6%? 자, 그러면 뒤집어서 보죠. 소비자 단에서의 대출 금리가 그 정도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리가 얼마가 될까요? 8%, 9%, 10% 이게 되겠죠. 그쵸? 프로젝트 파이낸싱,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땡기는 거, 큰 건물 같은 거 질 때. 자, 그러면 이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BBB 등급의 회사의 회사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금리가 이 정도면, BBB 정도 되는 회사채의 금리이면, BBB 정도면 포드사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BBB인가 그런데 포드가 미국 기준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금리를 7%, 8%, 9%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자금 조달하겠습니까?
자금 조달을 해서 설비 증설을 하는 거고 자금 조달을 해서 뭔가 빨리 돌리려고 하는 건데 내 돈만으로 내 돈으로 벌어서 사업을 하면 느려지는 거죠. 느려짐. 모든 게 느려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부른다? 침체라 부른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채권 시장에서 좀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이걸 흡수하고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고 어제 이제 뚝 떨어진 것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연말 기준으로 3.5%면 지금 더 올라와야 돼요. 분명히. 근데 지금 10년물이 3.195에서 3.23으로 조금 올랐고요. 2년물은 3.099에서 3.17로 그 다음에 30년물은 3.24에서 3.28로 그 다음 5년물은 5년물은 똑같네요. 5년물은 3.28에서 3.282로 거의 변화가 없는 흐름입니다. 3개월물은 요거 제가 데이터가 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인터넷이 안 터져서 자 3개월물은 1.57에서 1.61로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금리가 7월 달에도 75bp를 올린다는 거에 비하면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를 일부 자기네 가격에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거보다 더 독특한 거. 독일 금리 볼게요. 독일 금리 10년물이 어제 1.700 했는데 1.659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ECB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으니까 조금 안정이 되기는 한 모습. 어쨌든 독일 금리에 대해서는 그 독일 금리도 튀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더 튈 수도 있으니 계속 독일 금리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가 폭락을 했습니다. 엔화가 2% 수준에 폭락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도 우리가 방송을 드리면서 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얘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했던 게 VOJ 일본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0%로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YCC를 계속하겠다. 장기물을 찍어 누르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고요. 다른 나라 영국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25bp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1.25%가 되었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50bp를 인상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25%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런데 일본만 이러니 일본 엔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달러당 132.21이었는데 다시 바로 134.96 거의 135엔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103.82에서 104.65로 급등했고 유로 달러는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1.055에서 1.050으로 조금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본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니까 원화도 같이 약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달러 강세가 있기 때문인데요. 위안은 일단 6.686에서 6.708로 약세. 그리고 원화는 1288원에서 1291원 58전으로 약세로 되었습니다. 그럼 엔화는 얼마냐? N1은 1엔당 9.57, 100엔당 957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5월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0.4% 하락한 118.3, 두 달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가의 하락이에요. 자, 에스더 조지 총재의 말이 납득이 가는 게 금리 막 이렇게 급하게 한 3%까지 올렸다가 만약에 유가가 8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좋지. 땡큐. 80달러면 땡큐. 지금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금리를 다시 바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니까. 자, BBB 등급의 회사가 회사채 금리 9% 이렇게 주고 돈 빌리겠습니까? 돈 못 빌리죠.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있어야 9%짜리 돈을 빌려오죠. 여러분 9%짜리 돈 빌려가지고 돈 더 벌 자신 있으세요? 야, 아니 나 9% 수익만 내주면 난 땡큐지. 나는 20년간 9% 내주면 평생 소원이었겠네.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
이제 핵심, 공급 측에서의 핵심, 뭐 이제 전쟁도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은 이제 좀 풀려나가는 거고 전쟁도 있고 하지만 그것과 연계돼서 전쟁 자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유가예요. 근데 지금 유가가 장중에 109달러까지 떨어졌고 110달러입니다. 120달러에서 지금 뚝 떨어졌죠. 네, 110.48입니다. 네, 현재 5월 12일 이후 최저치였고요. 그 다음에 하루 낙폭으로는 굉장히 큰 폭의 6%대의 낙폭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하루 낙폭으로 3월 31일 이후 최고, 그 다음 한 주간 단위로 지금 11달러 떨어졌어요. 분명히 저희가 막 지난주 막 그랬을 때는 120달러 이상이었거든요. 11달러 9.2%나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고, 8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7주 연속 하락하고 8주째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석유 메이저 업체들한테 법인세 때린다, 너희들 뭐 해라 하는데, 지금 엑슨모빌도 휘발유 개발하게 해줘, 할 수 있게 해줘, 뭐예요? 설비 증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제를 풀어달라, 그리고 또 하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뭔가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자 이런 그 유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하락이 지금 너무 급하게 됐으니까 반등 한번 하겠죠. 근데 반등이 약해서 다시 또 크게 하락을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돌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 재미난 거예요. 주식시장을 해보면 심리가 최악인 경우, 태극의 원리야. 어떤 에너지가 하나로 꽉 차면 새로운 흐름들이 시작이 되는 이 태극의 원리, 이렇게 돌아가는 이 태극의 원리가 항상 음의 기운이 가득 차면 어디선가 누군가 모르게 양의 기운이 새로 시작되는 게, 이게 주식시장의 흐름이었다는 거, 이번에도 보게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지난 주말과 다르게 조금 편안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나 비트코인은, 크립토는, 암호화폐는 진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여기서 기술주 반등하고 이렇게 되면 뭐 회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련 회사들이 지금 부도 처리되고 이래서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의 미래는 무엇이고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지난 수요일날 김담태님과 증시각도 TV가 같이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을 했어요.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나타난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웹 3.0 개념부터 한번 다 건드려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기술자 출신의 경제인 단태와 금융 출신의 금융인으로서 그리고 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증시각도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고요. 네, 이번 주말은 좀 더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